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원자를 찾아가는 여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졌던 물질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원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연현상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루아침에 하늘이 알려준 것은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내용,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원자다 하는 사실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생각을 처음으로 하였고, 그런 다음에 그 생각을 이어서 그 생각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 과정을 탐색해 가는 것이 원자를 찾아서 라는 제목을 가진 동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앞으로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약 250년 동안 이루어진 사유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6세기의 철학자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핵심 내용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정리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WKC 거드리가 쓰고 박종현이 옮긴 히랍 철학 입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또 러셀의 서양 철학사 내용과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자료를 참고하였다는 것도 밝혀둡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기원전 12세기에 남쪽으로 내려오는 도리아인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스인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세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관이 뒤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이해한 세상은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우주관 또는 종교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관은 세상에 대한 이해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하는 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죠. 종교관은 자신들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데 대한 답이고, 내 생명은 어떻게 보존이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답이 되겠죠.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으로 세상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립된 두 개의 존재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는 태양과 달과 별이 있고, 땅에는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죠. 반쪽은 전체의 반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개체와 땅이라는 개체가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안에서 하늘에는 신이 있어서 만물을 창조하였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태양이나 바다 등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즉 비나 바람이나 파도, 폭풍, 번개 등 모든 자연현상이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다스려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신전을 세워서 신의 제사를 지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신께 기도하여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처음부터 물질에 대해서 어떤 정리된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요즘의 근본 질문을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의 새로운 문명이 성립하였을 때 그리스 사람 중에서 어떤 몇몇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세대를 이어서 계속되게 되었는데, 오늘 강의 내용에 맞춰서 그 과정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대뇌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소위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이 백지 상태에 무언가를 채워서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은 페니키아에서 들여온 표온 문자로 그리스 문자를 만들어서 대뇌뿐만 아니라 종이에다가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앞사람이 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앞사람의 기록을 보고 거기서 출발하여서 생각을 이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와 전통의 계승이 되는 것이죠. 기록의 내용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정치, 사회, 환경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 사회, 환경이 다르면 기록되는 내용도 달라지겠죠. 그리스 사람이 처음으로 물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기록을 시작한 것으로 현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있는 선조들도 사람들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답을 찾는 과정을 가졌는지도 모르지만 현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 정치, 사회, 환경이 어떻게 하였기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새로운 정치, 사회 환경은 대략 BC 8세기에 새로운 문명이 성립함으로써 시작합니다. 먼저 새로운 문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 당시 그들의 세계관을 나름대로 새롭게 형성할 수 있게 만든 정치, 사회 환경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그들의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동시킨 동력이 된 것은 명확합니다. 정치 체제는 도시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도시국가는 독자적인 통치 형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귀족정이나 참주정이나 민주정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아테네의 경우에는 우리가 민주정을 시행한 도시국가를 알고 있지만은 역사 속에서는 귀족정도 있었고 참주정도 있었습니다. 정치 체제의 변화로 시민은 과거보다는 정치적 압박을 덜 받게 되지만 그래도 압박을 받거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좀 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여 이주를 하든지 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경제사회 체제에 있어서는 그리스가 놓인 지정학적인 위치의 이점을 살려서 지중해 해상무역을 통해서 도시의 경제력을 크게 신장시킵니다. 또 노예 제도가 있어서 시민과, 즉 자유민이죠. 시민과 귀족은 삶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생활 필수품은 부족하지 않았고 시간에서도 여가가 충분히 있었죠. 그래서 시민과 귀족은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여서 담소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정치사회 환경이 과거와 다른 점이죠. 기원전 8세기에 새롭게 성립된 그리스 문명을 지도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 보이는 아테네가 한가운데에 있죠. 그리고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터키의 스아는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오니아 지방은 12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밀레토스가 가장 핵심적인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모스라는 섬은 뒤에서 나올 피타고라스가 태어난 곳이고, 콜로폰은 다른 철학자가 태어난 곳인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사모스에서 태어났다가 이집트 등 여러 도시를 여행한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크로톤이라는 곳으로
정치적 갈등을 피해서 크로톤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철학자는 여기에 있는 밀레토스죠. 밀레토스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자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하였던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물질에 대해서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물질보다는 사물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서는 섞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사물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인 세계관에 속해 있는 내용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관과 물질관은 분리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물질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관 안에 물질관이 세계관 안에 녹아들어 있으므로 세계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은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질문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오늘날 용어로 우주론 또는 우주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하늘을 천상이라고 그러고 땅을 지상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과거 12세기 400년 전의 생각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에는 태양과 달과 별이 그대로 있고 여전히 있는 것이죠. 땅에는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여전히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땅이 존재하는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 위에 떠 있는 원반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 위에 떠 있는 원기둥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품고 있는 구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구형이 즉 현재와 가장 가까운 형태이죠. 땅 전체를 비롯한 지상의 사물에 대해서 사유하고 사색하기 시작한 것이 새로운 그리스 문명에서의 큰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우주관의 변화는 그 전 시대와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종교관은 크게 변합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간 삶을 지배하는 역할에서는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호메로스가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밀레토스 사람입니다. 밀레토스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작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신들은 전부 의인화된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 삶을 지배한다든가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신은 아니죠. 또한 헤시오도스도 기원전 8세기 말이나 7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인데 신통기라는 책에서 신의 계보를 그리지만은 신의 계보를 적었다기보다는 우주 발생에 맞춰서 우주 창조를 한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실에 맞춰서 자연을 기술하는 자연 철학의 기반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과 날이라는 책에서는 윤리학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사유의 깊이를 넓혀가는 그런 기초를 여기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신의 영향이 줄어들므로써 자연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자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연 현상은 신이 작용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객관적인 존재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세상이 신비하거나 종교적인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의 대상이 되고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연에 대해서 지식을 획득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성에 의존해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현상을 검증하는 연역적인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요즘의
요즘같이 정치한 연역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생각하는 방식이 연역적인 방식인 것이죠. 관찰한 내용을 이성적으로 사유하여서 인과관계를 찾아가는 사유를 하게 됩니다. 기원전 6세기에 철학과 수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적 사고방식이 최초로 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세계관의 변화 속에서 소위 철학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인물은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기원전 624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545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6세기 말에서 6세기 중반까지 활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85년에 그 당시에 일어난 일식을 정확하게 예측하였다고 합니다. 탈레스가 과학적 사고에 익숙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탈레스는 세계의 구성을 사유하면서, 즉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사유하면서 한 가지 물질을 찾으려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렇게 질문하면 뭐 이것저것 여러 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탈레스는 오직 한 가지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론론을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사유를 한 결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하는 명제를 만듭니다. 이때 근원이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아르케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말로 아르케죠. 그것을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하게 되면 근원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primary substance를 해서 굳이 한글로 번역한다면 최초, 초기, 우선하는 실체 이렇게 번역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근본, 그 당시에 탈레스가 사용한, 또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인 아르케는 무엇을 만드는 원리나 원인, 근본, 근원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을 오게 됐냐면, 관찰을 통해서 물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구의 3분의 2가 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얼음과 물과 수증기의 세 가지 형태로 된다는 것을 지각하게 됩니다. 대단히 큰 발전이죠. 자연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물 위에 떠 있는 원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구가 어떤 형태인지 알지 못하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식물이 물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물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 뭔가, 만물을 이루는 근원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생명도 만물에 속하고, 생명이 만물 중에서도 가장 어떠면 만물이라고 할 때 만물의 근원은 생명의 기운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에 물을 주면 식물이 자라죠. 그것을 보고 생명의 기운이 식물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물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만물이 만들어진다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탈레스는 식물의 씨앗도 물을 머금고 있고 등등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생명의 기운이 물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탈레스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철학자는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기원전 616년에 태어났으므로 탈레스보다 한 세대 뒤에 활동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도 스승의 사유를 이어받아서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세상을 만드는 근본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죠. 아낙시만드로스는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또한 순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순환은 물을 예로 들고 있죠. 아낙시만드로스가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답을 정적으로 찾지 않고
변화와 운동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큰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불과 흙이나 물 등등은 모두 동등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하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우월한 지위를 부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만물을 구성하는 만물을 만드는 근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 근원을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을 만드는 근원을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것을 다른 곳에서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름을 아페이론이라고 부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근원은 아페이론이다 하는 명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페이론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이죠. 추상적인 것입니다. 즉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것이죠. 요즘 말로 형이상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페이론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분리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만물을 만드는 근원이니까요. 그런데 아페이론에서 여러 물질이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형태가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립적인 성질을 가지면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대립적인 성질로 만물의 생성을 파악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큰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가 생각한 대립적인 성질은 따뜻함과 차가움, 건조함과 축축함입니다. 한자로 하면 온과 냉, 금과 습이죠. 이런 대립적인 성질을 가지고 만물이 아페이론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페이론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만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페이론의 크기는 무한하여야 합니다. 만일 만들어내는 모체가 유한하다면 무한한지 유한한지 사실은 그 당시는 잘 몰랐겠지만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아페이론은 무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의 독특함이 나타나는데 아페이론은 비규정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뭐다? 우리가 규정한다 하죠. 이것은 책이다. 이것은 뭐 책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데 아페이론은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격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어떤 성격을 부여하게 되면 구속되기 때문에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테이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은 요즘 말로 굳이 쓰면 비규정성이 했지만 요즘 말로 쓰면 균질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페이론의 성질은 무한성을 가지고 있고 비규정성 또는 균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통찰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아페이론에서 만물이 분리되어 나타난 대립적인 성질을 가지고 나타나지만은 그 성질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다시 변화를 거쳐서 평형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만물은 아페이론에서 분리되어 대립적인 성질을 가지고 나타난 다음에 변화와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때 변화와 운동 속에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으면 변화와 운동을 통해서 평형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통찰이죠. 이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2600년 전에 아낙시만드로스가 세상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똑같은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으로 만물을 설명하여야 하므로 생명까지도 설명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외에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설명하죠. 하늘을 포함한 세상은 하나의 둥근 모양이다. 요즘 말로 하면 천구죠. 천구인데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막 둥글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태는 구형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구는 하나의 북처럼 생긴 모양이다. 요즘 말로 하면 원기둥을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은 둥근 모양이고 구형이고 지구는 원기둥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구는 아무것도 떠받쳐 주지 않은 상태, 즉 땅이 이때 지구란 것은 그 당시 지구란 말은 없었으니까요. 땅은 아무것도 떠받쳐 주지 않는 상태에서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지구 중심입니다. 지구 중심설이죠. 이것이 천동설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땅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는가? 중심의 위치는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지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립적인 성질이 항상 평형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도 하늘 안에서 평형을 유지함으로써 어느 한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도 떨어지지 않고 정지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가요? 이것이 하늘의 세상에 대한 아낙시만드로스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은 자기가 쭉 관찰한 내용을 볼 때 진흙 속에서 생긴다. 즉 물이죠. 물 속에서 생기고 인간은 물 속에서 나타나는 물고기죠. 물고기의 일종으로부터 진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명체가 계속 변해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화라는 말을 쓰는데 번역한 사람이 진화인데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생명체가 계속 바뀌어 가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세상과 생명의 기원을 초자연적인 힘이라 신에 의존하지 않고 설명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신은 이미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도 지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생명도 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한 것이죠. 생명의 기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입니다. 최초로 이성을 지닌 인간을 주인공으로 해서 세상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아낙시만드로스야말로 진정한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최초의 과학자로 평가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타이틀이죠. 최초의 과학자. 물론 아낙시만드로스의 스승은 최초의 철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양 철학사죠. 서양 철학에서 최초의 철학자다. 그의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최초의 과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철학자는 아낙시메네스입니다. 아낙시메네스는 BC 기원전 585년에 태어났으므로 아낙시만드로스보다도 또 한 세대 뒤에 활동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근원은 공기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신의 스승은 만물을 구성하는 근원을 실제가 아니고 행위상학적으로 아페이론으로 만들어냈고 그의 할아버지 스승이죠. 할아버지 스승은 탈레스는 물이라고 하였는데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낙시메네스가 만물을 구성하는 아르케가 공기다라고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기로서 모든 변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때 변화의 원리는 촘촘함이죠. 촘촘함과 느슨함입니다. 촘촘함은 응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느슨함은 희박하다거나 휘산, 날아가는 것이죠. 날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촘촘하게 응축되거나
느슨하게 흩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물이 공기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 전에, 물론 맞지 않는 이야기죠. 맞기 따지기 전에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나시메네스가 생각한 공기 중에서 대기는 공기가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기로 이해하였고, 이런 공기가 촘촘하게 모이면 차가워져서 안개나 물로 변한다. 요즘 말로 하면 액화되고 액체로 변하는 것이죠. 물론 변하는 것은 요즘은 공기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대단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촘촘해지면, 좀 더 차가워지면 흙이나 돌이 되어서 고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공기죠. 공기가 돌로 바뀌고 공기가 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땅은 공기가 평평한 원반의 모양으로 압착된 것으로 공기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말로 지구가 원반 모양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 위에 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반대로 대기가 희박하게 되면, 압축되는 것이 아니고 희박하게 되면 뜨거워져서 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 하늘로 올라가서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응축과 희박에는 공간에 돌아다니는 입자의 개념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응축된다 할 때 연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떨어져 있는 개체가 있어야 응축이 되고, 떨어져 있는 개체가 있어야 희산이 되는 것이죠.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낙시메네스가 의식하였던 의식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설명에는 입자의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뒤에서 원자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로도 생명을 설명합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근원은 공기이다. 이렇기 때문에 생명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생명의 근원을 혼이라고 하고, 혼은 우주에 더 넓게 고르게 퍼져 있는 아주 희박한 공기로 혼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공기의 일부분이 동물이나 인간의 육체에 갇히는 거죠.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갇히게 되면 그 생명체의 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생명의 혼은 태양의 공기보다도 차다는 것은 뭡니까? 응축이 그만큼 많이 되어 있다는 거고, 외부의 공기보다는 뜨겁다. 그보다는 더 밀도가 희박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인간이 숨을 쉬보면 압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공기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공기가 물이 되고 흙이 되고 돌이 되겠습니까만은, 이렇게 공기로서 만물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낙시메네스고, 또 공기로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낙시메네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밀레토스 학파의 세 사람의 철학자의 생각을 살펴보았는데, 밀레토스 학파의 의의는 기원전 494년에 밀레토스가 기원전 494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그리스 문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명이 번성하는 동안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사고 방식을 최초로 만들어내어서 그것이 철학과 수학, 과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원이 되었다는 큰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타고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80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500년에 돌아갔으니까 6세기 말까지 살았죠. 6세기 말에 활동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30년경에 사모스 섬에서 남부 이탈리아의 크로톤으로 이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여기가 여기가 밀레토스죠. 여기가 밀레토스고, 밀레토스 옆이 사모스고, 사모스 섬에서 태어나서 530년경이니까요. 530년이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을 때는 이집트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이때 돌아와 보니 사모스 섬 이 도시 국가입니다. 사모스 섬을 통치하는 정치 체제가 참주였다고 그러죠. 참주정이어서 자기가 참주정을 피해서 다른 곳, 즉 이탈리아 남부의 크로톤으로 이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피타고라스는 사모스에서 크로톤으로 이주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피타고라스가 크로톤으로 이주한 다음에 종교 단체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교주 비슷한 교주가 되는 것이죠. 교주가 되었으며, 독특한 것은 이 단체는 수남부입니다. 수를 근간으로 한 철학적인 사회를 합니다. 신비적인 성격을 가진 종교와 논리적인 수학 또는 철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섞일 것 같지 않은 두 개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것이 피타고라스의 신비성을 밖으로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세상을 생명과 물질과 우주와 몽땅 그려서 하나로 이해합니다. 즉 우주관과 생명관과 물질관이 다 섞여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세상, 즉 우주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에다가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근원은 우주를 감싸고 있는 공기나 숨이 그 생명의 기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생각은 앞에 우리가 살펴본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다, 아르케라고 한 아마시네메스의 영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땅은 구형을 이루고 살아서 숨쉬고 있다 합니다. 땅의 형태를 구형으로 파악한 것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처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파악한 땅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간도 실제로 생명체죠. 인간을 비롯한 개개의 생명도 그 생명의 기운은 똑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숨이죠. 숨이 공기가 만들어진 혼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생명의 기운인 혼은 육신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사멸되고 없어져도 혼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혼의 불멸과 육체가 없어진 다음에는 다시 다른 육체를 입고 나오는 윤회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생명체는 동족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떤 생명체의 기운이 되는 혼이 과거에는 나의 집안 친척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친척일 수 있고, 윤회되니까요. 불멸하고 윤회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동족이라는 동족론을 주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의 즉 육식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절제를 시켰고, 콩은 아예 금식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콩을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콩 안에 혼이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그러네요. 미신 같은 생각이라고 하기 전에 그 당시에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철학자들의 생각이 어떠하였는지, 얼마나 치열하였는지, 또는 황당하면서도 치열하였는지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주는 살아있는 존재이고 그 존재가 어떤 한 목적적인 질서를 가진 코스모스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질서를 가진 코스모스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물도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도 우주와 동족이므로 우주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목적적인 유기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관이나 생명관이나 물질관 이런 것들이 몽땅 묶어서 있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독특한 것은 만물이 질서정연한 조화로운 존재이고 조화는 수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독특한 생각입니다. 질서, 조화, 수의 원리 서로 연관이 됩니까? 어쨌든 피타고라스는 이것을 연관시켜서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만물의 근원은 아르케는 수이다 또는 수의 구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양 음악의 7음계가 수의 비율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회파음, 서로 화음이 잘 되는 완전 사도는 진동수에 있어서 3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완전 5도는 2대 3의 비율을 가지는 것이죠. 물론 한 옥타브는 음악의 이론에서 나오듯이 2배의 진동수를 가지게 됩니다. 또 도와 파의 경우에는 3의 비율이 3의 2대 4회니까 264의 진동수와 352의 진동수를 가지면 도음과 파음을 만들고 도와 솔은 2대 3이니까 2의 2대 3회는 도가 264 헤르츠의 진동수를 가지면 솔은 3배인 2대 3의 비율을 가진 396의 진동수를 가진다는 것을 피타고라스는 발견합니다. 대단한 발견이죠. 예민한 관찰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물론 진동수가 2배가 되면 한 옥타브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한 옥타브의 차이를 진다. 이것은 현대 음악 이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에 있어서도 완전수, 즉 약수의 합이 자신이 되는 수, 6인 경우에는 1, 2, 3이 자신을 제외한 약수는 1과 2와 3이죠. 1과 2와 3을 더하면 6이 되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다. 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6은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수들을 완전수라 했는데 완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다 아시다시피 직각삼각형에서 변 사이의 관계를 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직각삼각형의 관계가 수의 구조, 수로 나타난다.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근원은 수에 있다. 수의 구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는 무리수를 발견하는 길을 열게 되는데 그것은 수학 시간에 살펴봤죠. 피타고라스는 수의 구조가 만물을 구성하는 근원이다. 즉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만물을 만드는 근원은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만물의 근원은 즉 수의 구조에 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니까 만물에 대해서 사물의 구조나 형상을 사유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앞에서 우리는 정적인 사물을 바라보는 데서 변화를 사유하는 것은 확장이라고 그랬죠. 피타고라스에서 와서 사물의 구조와 형상을 사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나 형상이 음악의 화음이죠. 조화나 아름다움이 수의 비율로 정해지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에서 또
추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가진다는 것에서 구조를 사유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비율이 달라지면 형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집대성이 되죠. 비율이 달라지면 형상이 다르다. 다른 실제다. 다른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음계에서 완전음인데 완전 5도는 2대 3의 비율을 가졌죠. 그러니까 2가 되는 것은 도가 되면 3이 되는 것은 솔이 되는 것이죠. 비율이 달라지면 비율이 달라지면 실제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율은 크기나 양을 나타내는 수로 표현되므로 수가 다르면 사물이 다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만물은 수 또는 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명제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가지고 있는 만물의 근원은 수다 하는 명제에 대한 근거입니다. 근거. 우리가 단순히 만물의 근원은 수다 이렇게 하면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절대 황당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죠. 아주 치밀한 사고를 해서 만들어낸 결론입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의 비율 차이가 사물의 차이를 가져온다. 비율의 차이가 사물의 차이를 가져온다. 중세시대에 연금술사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비율 차이를 만들어서 금을 만들려고 그랬죠. 피타고라스의 수는 유리수까지만 인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죠. 피타고라스는 무리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유리수를 발견하였고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도 무리수의 존재는 알았지만은 밖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유리수까지만 인정했기 때문에 유리수는 이산수입니다. 즉 무한이 있어도 이산무한이죠. 비산이라는 것은 낱개가 있는 것이고, 낱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원자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피타고라스에게는 연속적인 사물, 이거 설명했죠. 피타고라스에게 연속적인 사물은 수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속적인 사물을 설명하려면 어떤 수가 필요합니까? 무리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무리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속적인 사물은 수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피타고라스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밖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죠. 지금까지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피타고라스가 세상과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탈레스가 만물의 근본은 물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관점에서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2600년 전에 만물을 구성하는 단 하나의 물질을 찾으려고 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겠습니다. 또 생명의 근원이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탈레스는 이 같은 관찰과 이성에 의한 사유로 인해서 최초의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최초의 철학자라는 명예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탈레스의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스승의 생각을 이어받아서 더 탐구를 진행하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은 추상적인 무언가를 상정하고, 근원으로서 무언가를 상정하고 그 이름을 아페이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물이나 불이나 공기 같은 물질이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만물을 만들어내는 무한한 양의 단일한 또는 균질한 존재로 아페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사물들은 모두 대립적인 성질을 지닌다고 생각했는데, 이 대립적인 성질, 음과 양, 대단한 통찰이죠. 대단한 통찰을 하겠습니다. 대립적인 성질로는 차가움과 따뜻함, 냉가온, 건조함과 축축함, 건과 습을 내세웠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사물이 대립하는 성질에 대한 통찰에서 더 나아가서
대립적인 성질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변화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이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변화를 일으켜서 평형을 이룬다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사고의 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평형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생각이 발전하여서 지금 말로 지구죠. 지구는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다른 것의 도움을 받지 않고 즉 떠받침이 없이 스스로 우주의 중심에 정지해 있다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이 같은 생각은 뒤에서 천동설의 기초가 되죠. 아낙시만드로스의 이 같은 과학적 사고방식과 나름의 합리적인 설명으로 인해서 최초의 과학자다, 인류 최초의 과학자라는 명예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아낙시메네스도 스승의 생각을 이어가면서 독자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만물의 근원은 공기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기를 근본으로 삼아서 만물의 생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촘촘함과 느슨함, 요즘 말로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밀도의 차이가 온도의 차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대단한 통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압축이 되면 차가워져서 액체가 되고 다음에는 고체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희박해지면 뜨거워져서 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틀리지만은 이런 논리적인 사고방식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공기 압축과 희박이라는 변화에는 공기가 입자라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어서 뒤에서 살펴볼 원자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습니다. 또 우주에 고르게 퍼져 있는 공기가 생명의 근원인 혼을 만들어내는데 생명의 공기가 육체에 갇히게 되면 생명의 혼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에 갇히면 영혼이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생각은 다음에 살펴볼 피타고라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타고라스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피타고라스는 종교적 신비주의와 논리적인 수학과 철학이 혼재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피타고라스 학파를 만드는데 피타고라스 학파는 일종의 종교 집단입니다. 이 피타고라스 학파 종교 집단을 크로톤, 자기가 이주해 간 크로톤에서 운영하죠. 지적 활동은 수학을 중심으로 했고 정치 사회 활동은 신비한 단체의 규율로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타고라스 학파는 정치 사회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한 지배계층의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만물의 근원은 수 또는 수의 구조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그 사물이 존재하게 되는 수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만물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음악의 음계에서 완전 4도는 3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완전 5도는 2대 3의 비율을 가진다는 것이죠. 또 대수학에서는 완전수 등 정수의 성질이 성립하고 기하학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성질이 비율로서 성립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같이 모든 사물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수의 구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의 구조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수의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수의 구조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여기서 무엇으로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어떻게에 대한 답입니다. 만물이 가지고 있는 수의 구조로 인해서 만물은 각각의 수의 구조에 맞는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그에 만든 형상과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조화와 질서, 형상이란 형태, 여기에 대한 탐구를 한 것은 피타고라스의 업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원전 5세기 자연 철학자들의 물질관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기과학교실은 이공계 학생들이 전공 공부를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쫓기니까요. 선택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만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암기 위주로 공부해서 3독, 4독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쫓기는 마음에서 쉽게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